자, 오늘은 이제 유물론인데요. 자, 유물론이라고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붙였어요. 사실은 내가 유물론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물론으로 대표되는 두 사람은 포이에르 바하예요. 포이에르 바하라고도 하고, 그냥 다른 외국어라서 포이에어 바하라고도 하고, 이제 그래서 포이에르 바하하고 이제 마르크스인데 바흐라고도 해요. 자, 그 헤겔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근대 철학이잖아요. 자, 근대 철학인데 근대 철학에서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보고 있죠? 이성. 아니 신인간 자연 중에서. 인간. 그렇죠. 인간 중심이죠. 자, 그 인간 중심인데 인간들 중에서 인간에도 속성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성도 있고 또 뭐 육체도 있고 뭐 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카르트부터 헤겔까지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헤겔까지는 인간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철학을 전개했냐면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 중심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헤겔에 이르러서 이성은 드디어 어디에 경지까지 올랐냐면 신의 경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절대 정신이었죠. 그래서 절대 정신에서 모든 게 다 나왔어요. 절대 정신에서 쭉 이제 창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자연이 창조가 됐는데 또 다시 올라가는 게 이제 정신 철학이었고요. 올라가는 게 변증법적으로 내려오고 변증법적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게 이제 헤겔의 철학이었는데, 자, 이 유물론은요 인간의 속성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보냐면 육체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포이에르 바하입니다. 자, 포이에르 바하가 헤겔 원래 철학자들은요 앞사람의 철학을 비판하면서 자기 철학을 끌어오죠. 자, 앞사람이 바로 헤겔이었습니다. 헤겔 철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 헤겔이 정신에서부터 절대 정신에서부터 모든 게 나왔다 했는데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정신이 어디 있느냐? 이성이 어디 있느냐? 어디 존재하느냐? 비판을 한 거예요. 있는 건 뭐냐? 육체다. 또는 개체다. 개체만 있지 정신은 없다. 자, 요거를 라이프니츠의 그 개체를 중심으로 봤던 그 이전에 철학자가 누가 있으면 라이프니츠가 있었어요. 그 스피노자가 저기를 했잖아요. 전체성으로 봤죠. 신인간자에는 범신론으로 하면서 개체성이 약하게 되면서 라이프니츠가 그때 개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인간 자연을 쪼개면 뭐가 된다고 했었어요? 모나드라고 했었죠. 이건 이제 개체죠. 개체인데 이 모나드는 개체만 있는 게 아니죠. 모나드 안에 뭐가 있죠? 그쵸? 속성이 있는 거죠. 신과 인간과 자연의 속성.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정신 부분이거든요. 근데 포에르 바하에 따르면 그 모나드의 정신 부분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그냥 모나드 자체만 있는 거예요. 즉 인간 육체 라이프니츠 이제 철학을 가져와서 설명하자면 그런 거고요. 원래 애초에 에덴 동산에 누구만 있었어요? 아담 혼자만 있었어요. 원래 사람이 있는 개체가 먼저 있는 거지 정신이 어디 있어? 육체가 어디 있어? 옛날 원시 시대를 보면 뭐 법, 뭐 도덕, 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교육, 종교 이런 거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고 누구만 있었냐면 인간 개체, 각각의 개체만 있는 거예요. 자, 인간도 각각 따로따로 살았어요. 아담 혼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따로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무리를 이루어 공동체로 살게 되다 보니 사람은 다양하죠. 각각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 달라요. 같이 살다 보니 뭐가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계속 그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개인의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나도 내 행복을 추구하고, 여기 이제 저희가 세 분,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 저와 강 목사님과 노 목사님 3명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데, 셋 다 성격이 달라요. 또 추구하는 바도 달라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강 목사님은 강 목사님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맨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죠? 조정해야죠. 그죠? 아니,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이렇게 같이 맨날 싸워서야 되겠느냐. 합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공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충돌을,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같이 행복하자.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요. 인간들이 합의를 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1번 서로의 그 단점은 지적하지 않기. 2번 같이 잡아온 사냥감은 같이 나누기. 이런 식으로 같이 합의를 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지키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객체만 있다가 같이 살면서 규칙이라는 게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 정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정신은 나중에 나온 거죠. 육체가 먼저 있었고 객체가 먼저 있었고, 자,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디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규칙을 만든다고 그걸 다 지킵니까? 꼭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수영을 하는데 수영 그 반에 한 15명 돼요. 그러면 이제 나름의 그 안에서도 나름의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 안 지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규칙을 공공선을 위해서 규칙 정한 게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죠. 그래서 요거의 규칙에다가 그렇죠. 강제성을 띠는 거예요. 근데 강제성을 띠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상벌 조항을 이제 만드는 거죠. 잘했을 때는 상을 주고 못했을 때는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권위를 부여해서 무엇이 되냐면 규칙이 한 단계 높은 단계인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안 지키면 그에 따른 상은 잘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그에 따른 뭐가 주어집니까? 페널티, 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도 처음엔 규칙이었어요. 교통 사고 나니까 시속 몇 킬로 안전띠 착용을 하다. 처음에는 강제가 아니었죠. 근데 안전띠 미착용했더니 사고가 많이 나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제 강제성을 띠는 거죠.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안전띠 미착용 벌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게 되는 거죠. 자, 법이 그렇게 해서 규칙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법 집행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이 생기고요.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기관이 생기는 거죠. 법원 같은 것들이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이제 이행하는 법 집행관이 이제 전문적으로 생기게 되고요. 법원 같은 기관들이 생기고, 또 이거를 주관하는 국가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을, 또 여기에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줬냐? 누가 이렇게 하라 그랬냐? 이 권위가 어디서 나온 거냐? 마치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권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리새인들이 날카롭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또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말 이를 합당한 권위를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부여하냐면 신성을 부여합니다. 신성을 부여해서 이거는 누가 줬냐면 위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신성을 부여해서 규칙이 뭐가 되냐면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종교를 만든 분이 누구냐? 신이다 라고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또 하게 되면 이제 제사장 같은 이제 종교를 전담하는 이제 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포에르 바하가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래 법이나 여기에 이제 여기는 빠져 있는데 종교 가기 전에 이제 법에 가치를 부여하면 뭐가 되냐면 윤리 도덕이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이라고 하는 법이나 도덕이나 교육이나 종교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인간 개체만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그 포에르 바하의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책이 바로 이 내용.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다. 즉 신은 뭐냐면 포에르 바하 인간의 자기 소외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완벽한 모델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자기 투사 또는 자기 소외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고대 철학에서 철학전에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올림푸스의 신. 기억나십니까? 올림푸스의 신이 바로 인간의 자기 소외예요. 완벽한 인간. 인간이 신임의 이런 모습이어야 해 하고 만든 그 올림푸스의 신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에르 바하가 그 올림푸스의 신을 가져다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해 아래 세 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하십시오. 이게 소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소외, 그러니까 자기하고 분리시켰다. 저쪽으로 놓는 그렇죠. 거예요? 저쪽으로 놓는 거죠. 객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따로 떼어서 이거야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걸 소외라고 합니다. 투사, 철학에서 소외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투사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독교도 뭐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포에르 바하가 하고 싶었던 말, 기독교도 결국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이론 좀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래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지식인들은 환호했고 기독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틀을 만든 사람이 포에르 바하입니다. 천재죠. 마르크스는 여기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겁니다. 요 틀에다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기독교에는 이만한 위협적인 게 없습니다. 유물론. 유물론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어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간이 만든 건데 신을 인정하지 않죠.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이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그건 유신론이죠. 무신론은 인간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근데 무신론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무신론도 두 종류가 있는데 진짜 완전한 유물론적 무신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이 자기 원래 신은 없어요. 절대무예요. 절대무. 원래 신 같은 건 없고
인간만 있는데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무신론은 그 유물론자 포이에르바하, 막스가 이제 요 노선을 따르고 있고요. 나중에 사르트르 실존주의자들이 이제 요 중에서 특히 사르트르가 요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절대무예요. 근데 무신론은 무신론인데 유신론적 무신론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제 그 하이데거 유신론적 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신과 같은 절대 존재가 있는 건 있어요.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기독교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고 무어라고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의미에서 무다라고 유신론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요 대표적인 철학자는 하이데거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신론적, 그러니까 키에르케는 기독교죠. 자, 그러니까 쿠사누스, 그 봄이라고 했던 쿠사누스도 요 계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말로 규정할 수 없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무다라는 그 무신론이지 어떤 절대적인 존재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조차 없어요. 완전 절대무다. 포이에르바하는 절대무에 해당이 되는 무신론입니다. 자, 포이에르바하에 대해서 질문 없으십니까? 자, 질문 없으시면 자, 마르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신을 만들었다.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자, 포이에르바하는 그 유물론의 이론적 틀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 마르크스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개체가 뭐를 하냐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자, 유물론이 그러니까 유물론 자, 왜 유물론인지 아시죠? 오직 물질만 있다. 그런 유물론이죠. 거기에 운동을 더합니다. 어떤 운동이냐면 변증법 운동입니다. 개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하느냐? 이 개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놓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나는 도예가입니다. 자, 도예가라는 개체가 있습니다. 자, 도예가는 뭘 가지고 자기를 만들죠? 흙이죠. 자, 흙이 대상인 겁니다. 자, 흙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흙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흙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물에 개서 이제 만들죠. 자, 그거를 활동인데 그 활동을 뭐라 그러냐면은 대상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 그래서 대상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하는 모든 운동은 대상적 활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대상적 활동이에요. 대상적 활동이라고도 하고요. 대상에 대해서 이제 힘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대상적 존재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용어로 바꾸면요, 노동입니다. 자, 대상적 활동의 같은 표현, 같은 뜻, 다른 표현입니다. 자, 같은 말입니다. 자, 내가 정의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반이겠죠. 자, 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작품이 나오겠죠. 도자기나 접시나 컵이나 어떤 도예 작품이 나온다는 말이죠. 작품 또는 상품.
또는 제품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합입니다. 이렇게 개체가 운동을 합니다.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가만히 안 있고 끊임없이 활동을 해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도예가로 얘기를 했지만 엄마가 개체 엄마가 있고요. 이게 꼭 자연문 대상은요. 인간과 자연을 다 포함합니다. 인간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제 아이가 있어요. 제 아이는 준영이입니다. 자, 준영이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반영을 시킵니다. 너는 뭐 의사가 되어라. 아니면 너는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떠한 이제 뭐 커가면서 뭐 고등학생이 된다든지 대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도 엄마가 엄마의 작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생각을 반영을 시켜서 그 결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학자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손자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푸시를 하시는 거죠. 대상적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이가 받아들이고 저는 그러면 학자가 되겠습니다 하면 학자라는 작품이 나오는 거고요. 저는 싫습니다.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겠으면 다른 형태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증법적인 활동을 통해서 작품, 제품, 상품이 나온다.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딱 봤는데,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마르크스의. 요거를 가지고, 마르크스가 위대한 점은 뭐냐면요, 역사를 본 거예요. 역사를 이 관점에서, 변증법적 유물론 관점에서 역사를 본 게, 하나로 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오류의 부분도 있고 좀 억지로 끼워 맞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걸로 역사를 꿰뚫어 봤다는 그 시도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 역사관을 뭐라 그러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증법적 유물사관. 자,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사실은 이제 근데 이제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 역사를 뭐를 중심으로 보냐면요. 경제활동. 특히 경제활동, 그 다음에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를 봅니다. 변증법적 유물사관이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을 해서 왜 경제 활동으로 이 돈과 관련, 물질과 관련해서 봤냐면요. 정신은요. A라는 사람이 정신을 갖고 A와 B가 있는데 정신을 A라는 사람이 100% 갖고 있으면 B라는 사람은 0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정신은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도 100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해서 B가 정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 나눠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질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A가 100을 가져가면 B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쏠려버리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A도 100, B도 100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쪽이 많이 가져가면 한쪽은 없어지지, 결핍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불공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이거를 봤냐면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 영국이 자본주의가 아주 천민자본주의 극대화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서 정말 가진 자는 너무 떵떵거리고 사는데 없는 사람은 너무 비참하게 살고, 사실은 마르크스 자신도 돈이 없어서 자기 딸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진짜 자식이 죽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하고 죽어가는 거를 본다. 강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피눈물 나죠.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회가 어떻게 좋은 사회겠느냐. 이건 정말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경험에서 이론을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사회는 아니다. 이상적 사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본론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중심, 경제활동, 그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봤더니, 자, 역사는, 자, 요게 가장 기본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하부 구조입니다. 요, 변증법적 유물론, 그 개체가 대상의 활동을 해서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요게 하부 구조입니다.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물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뭐 더 나올까요? 정신적인 것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와요? 법, 윤리, 도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부 구조라고 합니다. 자, 하부 구조가 나옵니다. 자, 역사를 하부 구조. 자, 원시 공산 사회. 원시 공산 사회는 자,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땅에다가 흙에다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사냥을 해서 나중에 결실을 맺으면 이거 누가 가져가요? 자기가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대상적 활동을 자기가 가져가는 좋은 시대였습니다. 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대 노예제도, 노예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니까, 자, 이제 요 기본 틀은 좀 지울게요. 그러면 요 틀 가지고 설명했자. 노예제도로 넘어가니까, 자, 기본 하부 구조가 문제예요. 이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요, 하부 구조가,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하부 구조, 그러니까 대상적 활동을 통해서 작품, 제품, 상품이 나온다는 하부 구조가 먼저 있고,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가 나온다. 자, 요거는 포에르 바하잖아요. 그렇죠? 자, 포에르 바하의 기본 틀입니다. 자, 요건 그대로 가져와. 상부 구조는 뭐가 해당될까요? 도덕, 법, 윤리, 도덕, 그 다음에 교육, 뭐 종교, 뭐 요런 게 해당이 되겠죠. 옛날에는 해겔까지만 하더라도 반대였어요. 상부 구조가 먼저고 상부 구조에서 하부 구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마르크스, 포에르 바하가 이거를 하부 구조란 얘기는 마르크스가 했는데 개체라는 표현을 썼죠. 자, 대상적 활동을 하는 이 하부 구조가 먼저고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상부 구조가 나옵니다. 자, 고대 노예제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부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자, 노예가 자, 대상을 놓고 대상적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산물을 만들어냅니다. 뭐 이래서 이제 농산물을 만들어내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거 누가 가져가야 돼요? 노예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가져갑니까? 노예가 안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갑니다. 다 주인 거예요. 요게 하부 구조입니다. 고대 노예제도의 하부 구조입니다. 좀 억울하죠. 노예가 일은 했는데 가져가는 거는 딴 사람이 가져가요. 주인이 다 가져가고 노예는 칭찬도 못 들어요. 오히려 일 못하면 죽여버려도 돼요. 얘는 재산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공평해요. 자, 그래서 억울함을 이제 상부 구조에 하소연을 합니다. 법이나 종교나 교육에 하소연을 하려고 봤더니 이 상부 구조는 누구 편을 들까요? 노예 편을 들까요? 주인 편을 들까요? 주인 편을 든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유리하게 법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적용을 하고 종교도 적용을 합니다. 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거는 태어난 건 이건 네 팔자야. 네 운명이야. 너는 이 생애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순응해서 살다가 보면 다음에는 복 받을 거야. 더 좋은 것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현실에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도 그렇게 시킵니다. 타고난 신분은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요즘 그 신라 시대에 그 성골, 진골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아무리 진골이 뛰어난들 육두품 아무리 뛰어난들 신분을 넘어서 성골이 돼서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무능하고 못나도 왕의 혈통, 성골로 태어나면 걔는 그냥 무조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맞죠. 불만이죠. 노예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좋게 바꾸려면 이게 바꿔집니까? 그리고 이거 한번 이렇게 상부 구조가 법이나 종교나 교육이나 제도가 이렇게 딱 생기면요.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게는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병증법이지만 이게 정이 되고요. 이게 반이 됩니다. 이 큰 틀에서 이것도 또 하나의 변증법입니다. 그래서 정하고 반인데 여기서는요. 갈등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냐면 혁명이라는 방법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 시대가 뭐냐면 중세 봉건 사회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중세 봉건 사회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로 갔더니 자 노예는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농민이 된 거예요. 농노 또는 농민이 된 거예요. 그래도 고대 시대의 노예보다는 조금 신분이 올라갔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농민이 열심히 대상적 활동을 했는데 그거 누가 가져갑니까? 귀족이 가져갑니다. 봉건 영주가 가져갑니다. 이제 물론 여기는 100% 주인이 가져갔었는데 고대 시대는 여기는 조금 이제 2대 8 그죠? 되게 3대 7 또는 2대 8로 좀 나눠지긴 했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고대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기 편인 거예요. 나아지질 않게 가뭄이라도 들면 정말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부 구조인 법과 종교와 제도나 교육은 또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시키냐면은 영주 편을 드는 겁니다. 농민 편을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 또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겠죠. 또 정과 반이 돼서 또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됐냐면은 근대 자본주의가 된 겁니다. 그 프랑스 혁명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일어난 거죠. 농민들이, 백성들이 정말 굶어 죽어가는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머 배고프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런 철없는 소리 했다가 세상에 들고 일어난 거죠. 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었습니다. 자, 자본주의로 갔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정반 합인 거죠. 이거는 합을 통해서 변증법적으로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갔습니다. 자, 농민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냐? 노동자로 바뀌었습니다. 자, 노동자로 바뀌어서 이제 월급을 받습니다. 과거 노예보다 농민보다 좀 더 신분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또 이번에 누가 가져갑니까? 자본가가 가져갑니다. 점점 노동자들은 일은 많이 하는데 점점점 가난해집니다. 근데 자본가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거는요. 누구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다른 한쪽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제한성 때문에. 그래서 또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신의 뜻이야. 그러면서 누구 편을 듭니까? 자본가 편을 듭니다. 법도
또 누구에게 유리하게 적용합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뒷돈 뇌물 주고 비싼 변호사 선임하면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횡령하고 말아먹었으면 우리는 진작에 감옥 가서도 10번은 더 갔어요. 근데 저기 지금 높으신 최순실 씨 아직도 질질 끌잖아요. 비싼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수임료만 몇 억씩 하는 응?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교육도 어떻게 해요? 너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 돼야지. 공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공부 안 하면 공부하지 마. 그냥 공순이 돼. 똑같아. 옛날에 다 그런 얘기 들으셨구나. 치치시로 가난해. 저희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에 사셔가 절대 가난 시대였잖아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제 직장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뼈저린 가난을 느껴보셨으니까 너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된다. 요즘에 이제 그것도 잘 안 먹혀요. 그렇게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먹혔단 말이에요. 너 진짜 공부 안 하고 막 놀면 아버지가 너 공순이 될 거야? 공부하지 마. 나가 돈 벌어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니까 종교는 뭐예요?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뒤집어 엎어야지. 그거를 현실 순응하게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복 받아. 그래서 그냥 자본가 순응하고 살아. 그러면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걸 밑에 사람은 위에 있는 지도자에게 복종할지라. 요 말씀 인용하면서 노동자를 팍팍 밟아 주십니다. 그리고 자본도 부자들이 오면 떠받들어줘. 교회에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게 정이고 하부 구조가 정이고 상부 구조가 반이 되니까 안 바뀐단 말이야. 한번 생긴 이런 상부 구조들은 정신은요 잘 안 바뀌어요. 교육 저희 때 공부하던 거랑요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바뀔 줄 알았어요. 30년이 지나면 똑같이 문법 외우느라 고생하고 단어 외우느라 고생하고 수능도요 결국 영어는 어휘력 싸움이에요. 문법하고 어휘력 싸움이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온 타일러라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한국의 수능을 문제를 봤어요. 자기가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걔는 거의 뭐 미국에서도 영재 수준? 그 미국 사람들도 다 쟤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라고 그 평균이 아닌 그 정도로 엄청난 똑똑한 사람인데도 우리나라 영어 이게 수능 영어는 이게 뭐야? 이렇게 꼬아내냐고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미국 사람이 이상하게 꼬아내는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만점반이 이상한 애들도 또 있어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안 바뀌어요. 시대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 절망을 해서 참 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곱게는 안 바뀌죠. 그럼 뭐를 해야 됩니까? 뒤집어 엎어야죠. 그래서 프로레타리아들이여 일어나라. 혁명을 하자. 그 말. 사실 이제 그거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그냥 얘기하면 안 되죠. 반드시 뭐를 둬야 돼? 에피스테메. 근거를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위해서 역사를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뒤집어 엎어요. 정과 반을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뒤집어 엎으면 필연적으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산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적인 공산주의, 공산사회로 가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일한 만큼 가져가고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이게 공산사회거든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사회고 역사는 이렇게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물론 이 시대는 봉건사회보다는 좀 더 나았어요. 좀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필연적으로 공산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 공산사회로 가야 한다. 변증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발전한다. 이게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입각한 이론입니다.
경제 활동과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그래서 맞잖아요. 자본주의를 보면 맞잖아요. 그래서 이 포에르바하의 유물론과 이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렇게 해서 20세기에 전 세계 절반 가까운 나라가 공산사회가 됐죠. 사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사회예요. 자기가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 이론을 성경에서 가져온 건 아시죠? 사도행전에. 그걸 보고 야 이런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그래서 결국 무너지긴 했는데 자 마르크스가 자기의 삶을 보면서 이런 사회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철학 이론을 전개했고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여 일어나라. 공산사회를 만들자. 그랬는. 이 사람이 이론을 제시한 거고요. 실천은 이제 나중에 레닌하고 마오쩌둥이 이제 실천을 한 거고요. 사실은 이거 쓰고 빛은 못 보고 마르크스는 자기도 병으로 죽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르크스의 이론인데, 자, 한계. 자, 변증법의 한계랑 똑같습니다. 자, 일단 발전만 해요. 떨어지는 거 없죠. 자, 이게 첫 번째 한계고요. 정숙주의. 이게 한계입니다. 자, 정숙주의라고 하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고정되어 있냐면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요 틀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바뀌는데 변증법이라는 자체는 안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변증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숙주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혁명만 해서 혁명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한 거냐, 무조건 뒤집어 엎어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마르크스인데요. 질문 없으십니까? 아까 있었는데 잊어먹었어.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이 이상적인 공산 사회는 네네. 그걸 실천한 사람은 이제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의 레닌하고 중국의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이. 그 둘 외에는 아프리카에도 좀 있지 않나요? 있었어요. 쿠바도 아프리카에도 있고. 쿠바도 있고 있는데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 기초한 거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쿠바도 사회주의로 갔는데 근데 쿠바는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제 다 그 주변의 나라를 소련 연방공화국을 해서 엄청난 땅을 다 공산주의로 만들어 버렸고요. 중국도 사실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향력이 엄청났던 거예요. 아시아 전체에. 그래서 이제 물론 유럽은 이제 스탈린, 그다음에 레닌이고 이제 맞아요. 저쪽에 쿠바의 카스트로, 그다음에 체게바라 이 사람들도. 근데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까지는 안 갔고요. 사회주의라 그래 거기는. 사회주의.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로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너무 이제 위에 독재가 너무 심해서 뒤집어 엎은 거예요. 뒤집어 엎었고 체 게바라는 그러고 나서는 자기는 또 다른 나라 갔어요. 이권을 차지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카스트로가 이제 독재를 했죠. 그래서 별로 결과가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네. 북한은 어떻게 봐야 되나? 북한은 원래는 이거였어요. 시작은 이거였었는데 거기는 지금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기가 신이 돼버렸죠. 주체 사상이라고. 주체 사상. 예. 새롭게 이론을 만들면서 신격화가 돼버린. 한 개인에게 집중된. 그렇죠. 거잖아요. 신격화가 돼버린 거고요. 시작은 공산주의였어요. 왜곡된 공산주의? 그렇죠. 잘못된 공산주의. 예, 그러니까 중국의 마오쩌둥이 결국 북한에까지 영향을 줬으니까. 예.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로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다른 거로 변질된 거죠. 중국도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그 권력을 가진 자들 중심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였고. 그렇죠. 현실은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론은
이제 마르크스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참 좋은데. 그렇죠. 자기가 한 나라, 능력 한 만큼 나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같이 더불어 잘 살자. 한 사람만 쏠리지 말고 물질을 가져가지 말고 자본가가 90 가져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10 가지고 한 명이 90을 가져가고 한 명이 100명이 10개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골고루 10개 5개씩 골고루 나눠 가지자. 이게 원래 목적이었죠. 저는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뭐 그런 거 갖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 했지만 어쨌든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오면서 그게 골고루 나눠갔잖아요. 그 골고루애가 이 사람 나 같은 경우는 10개를 가져야 골고루인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5개만 가져도 골고루잖아요. 기준이 다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맹점이 뭐냐면 정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게 맹점인 것 같아요. 이 정신 분야, 그러니까 정신? 심적인 거? 뭐 개인적인 그런 주관성 같은 게 작용을 할 때는 이 골고루가 안 된다는 거. 네. 저 공사는 될지 모르지만 나눌 때 공동 분배가 안 된다는 걸 인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죠. 워낙 어려워가지고. 예. 그건 이제 나중 결과가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마르크스가 이렇게 이론을 만들 시기는 너무 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이 너무 그러니까 부익분 빈익빈이 너무 심화돼서 너무 진짜 그런 안 좋은 모습들, 천민 자본주의 제일 안 좋은 모습이 극대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대로 가자. 그게 이제 본인의 너무 고통받는 그 노동자의 한 입장으로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런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던 거고 막상 그걸 해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일부만 읽어서 그런 것 같아. 성령의 역사하는 걸 못 읽은 거야. 거기까지, 바로 전까지만 읽은 거야.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는 예. 70년 후에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이것까지 예언하지는 않았겠죠. 이 사람은 이론적 틀만 제공을 한 거고 실천은 다른 사람들이 했으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유물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